1567년 음력 6월 28일 경복궁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명종 대왕께서 병석에서 끝내 말씀을 못하신 채 35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는데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은커녕 정식 후계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이준경이 눈물을 흘리며 중전 인순왕후에게 달려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일이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사오니 마땅히 사직의 대계를 정하셔야 하옵니다. 인순왕후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을충년에 정한 바대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궁밖의 한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67년 선조실록 즉위년의 기록입니다. 이준경이 울면서 중전에게 대기를 청하자 중전이 이르시되 을충년에 정한 바대로 하려고 한다고 전교하시었다. 이에 이준경 등이 도승지 이양원을 덕흥군의 집으로 보내어 후사를 모셔오게 하였다. 역사상 최초로 조선의 왕이 궁 밖의 서얼 반계 왕족의 집에서 왕궁으로 모셔져 왔습니다. 그 소녀는 하성군 이균이었습니다. 1552년 음력 11월 11일 한성 인달방의 허름한 사가에서 태어난 이균은 조선 왕실의 반계 서얼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덕흥군은 중종의 7번째 아들이었으나 어머니가 왕비가 아닌 후궁창빈 안씨였습니다. 즉 이균의 아버지 덕흥군 자체가 서자였고 이균 역시 서자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175년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즉 왕실의 정통 혈맥이 끊어진 반계 서얼 왕족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선조의 일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 그것이 선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균이었을까요? 형제 중에서도 첫째나 둘째가 아닌 셋째 아들이 선택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명종이 덕흥군의 아들 셋을 궁으로 불러들여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명종은 자신이 쓰는 익선관, 즉 왕의 모자를 꺼내놓으며 아이들에게 한번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첫째 하원군과 둘째 하릉군은 망설임 없이 왕의 관을 집어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막내 이균만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은 감히 왕의 관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명종이 크게 흡족해하며 덕흥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선조 즉위 이후, 즉 이미 왕이 된 뒤에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세상에 퍼져나간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어린 선조에게서 무언가 특별함을 보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567년 마침내 16살의 하성군은 왕위에 오르고 이름도 이연으로 개명했습니다. 선조라는 묘호는 훗날 붙여지는 것이지만 역사는 그를 선조라 부릅니다. 경복궁에 입성한 선조는 처음 몇 달간 인순왕후의 수렴 청정 아래 있다가 이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즉위 직후부터 불길한 말이 떠돌았습니다. 영의정 이준경, 그 노재상이 선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가 명철하기는 하지만 그릇이 큰 인물은 아니다. 예의가 바르기는 해도 절대 겸손한 성품은 아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재상이 방금 자신이 왕좌에 앉힌 새 왕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이 선조 본인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선조가 이준경에게 분노했는지 아니면 속으로만 곱씹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경은
이듬해인 1572년 선조 5년 세상을 뜨기 직전 마지막 상소에서 또 한 번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조정에 붕당을 조성하려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큰 난국에 빠질 것입니다. 이이와 유성룡 등 젊은 사림들은 이 상소에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경이 죽은 지 불과 3년 후 동서분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훈구파 청산이었습니다. 선조는 1545년에 을사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이고 역적으로 몰았던 이기, 윤원형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들이 받았던 공신 훈호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더 나아가 45년 전 1519년 기묘사화의 피해자들을 복권시켰습니다.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개혁가라 불리던 조광조에게는 영의정이 추중되었고 을사사화로 억울하게 죽거나 유배된 수많은 살인들이 복권되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한을 품고 있던 살인 세계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선왕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1567년 즉위년의 선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상이 이르시되 을사년의 훈공이 억울하고 원통하기 그지없으니 그 훈호를 삭탈하라. 기묘년에 화를 입은 여러 신하들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조광조에게는 증직을 내리도록 하라. 이에 신하들이 모두 성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선조 즉위 첫 해 반세기의 원한을 한 방에 풀어낸 파격 선언이었습니다. 선조 즉위 이듬해인 1568년 선조 1년 겨울 67세의 노학자 이황이 한양으로 불려 올라왔습니다. 퇴계 이황은 당시 조선 성리학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여러 번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하던 그가 젊은 왕의 간곡한 부름에 마침내 응한 것입니다. 이황은 선조에게 성학 10도를 올렸습니다. 성인의 학문을 10개의 그림으로 설명한 이 책은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 정리한 교과서였습니다. 이황은 머리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하께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셨사오니 신이 이 도를 올려 성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노학자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선조는 이 책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처럼 대유학자와 왕이 밤늦도록 학문을 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황은 이듬해인 1570년 7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가 정말 성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답은 이황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이황이 물러간 자리에 이번에는 율곡 이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조는 이이를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이이가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었음에도 선조는 그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불러 자문했습니다. 1569년 선조 2년 이이는 독서당에서 동호문답을 지어 선조에게 올렸습니다. 이 책은 당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이는 여기서 이미 나라의 폐단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선조에게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이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은 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이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학문에 힘쓰고 노력하면 현명한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아직은 현명한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이의 이런 직언은 선조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조가 이이를 계속 곁에 두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의 말임을 선조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조 즉위 초 조정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렇게 많은 학자와 인재들이 한꺼번에 조정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황, 유성룡, 조식, 성혼, 정철, 이산해 500년 조선 역사를 빛낸 이름들이 모두 선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75년 선조 8년 단 한 개의 자리를 두고 조정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중하급 관직을 두고 신진사림의 김효원과 기성사림의 심의겸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김효원의 집이 도성 동쪽 건천동에 있었기에 그 편을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쪽 정동에 있었기에 그 편을 서인이라 불렀습니다. 율곡 이이는 두 파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주선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동인도 서인도 아니다. 나는 오직 조선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이는 1584년 선조 17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으나 마치지 못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이가 죽은 지 8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사림은 분열하였습니다. 1575년 동인 김효원과 서인 심의겸이 충돌하며 동서로 분당되었으며 1584년 마지막 중재자였던 이이가 사망합니다.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납니다. 정여림 영모 사건으로 동인이 대거 숙청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591년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재분열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분열된 조정이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의 선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위 초의 선조는 분명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했고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한을 풀어주었으며 학문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이황, 이이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라를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경이 처음부터 꿰뚫어 보았듯이 선조에게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개 서얼 출신이라는 정통성 콤플렉스가 그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후 자신보다 뛰어난 신하들에 대한 시기와 의심으로 이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림이 모여들었고 학문이 꽃폈고 나라는 태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태평한 조정 안에서 동서분당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남쪽 바다 건너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향한 야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이황과 이이, 유성룡,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인재들이 모두 선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썼다고도 할 수 있고 역사가 그들을 이 시대에 배치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인재들이 없었더라면 선조의 조선은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오후 5시 700여 척의 선단이 부산 앞바다를 메웠습니다. 조선 건국 후 200년 동안 이런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 제1번 때 18,700명이 그날 저녁 부산포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날이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7년간 이어질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가장 참혹했던 전란의 첫 장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200년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큰 전쟁 없이 2세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군사훈련은 해이해졌고 무기는 낡았으며 장수들은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 강화를 역설했지만 태평성대에 젖은 조정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이가 죽은 지 불과 8년 만에 역사는 그 무심함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습니다. 선조 25년 4월 14일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입니다. 태평을 누린 이래로 군사 없애기에 힘썼다. 때문에 위태로운 시기에 임하여 흩어지는 것이 적을 본 군사들보다 심했다. 사관이 스스로 인정한 조선 관군의 민낯이었으며 전쟁 준비를 포기한 200년의 대가였습니다. 고니시의 선봉대가 부산포에 상륙한 그날 밤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은 쉬는 날을 맞아 사냥을 나갔다가 급히 복귀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병사는 군민을 다 합쳐도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앞에 18,700명의 왜군이 700척의 배를 타고 밀려온 것입니다. 음력 4월 14일 새벽 부산진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발은 성 위에서 지휘하며 싸웠습니다. 아군은 한 명씩 쓰러졌고 조총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살에 맞아 쓰러진 정발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부산진성 군민 1000여 명이 모두 순국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발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짧은 기록 안에 수천 명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자 왜군은 이튿날인 음력 4월 15일 바로 인근의 동래성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당시 42세의 문관이었습니다. 칼을 쥐어본 적이 별로 없는 문신이었지만 그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외장 고니시는 먼저 100여 명의 군사를 남문 앞으로 보내 목패 하나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전에 부전직가도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회유였습니다.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상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목패에 글씨를 써서 적진에 내던졌습니다.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 6글자가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일본군은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부녀자들까지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송상현은 나라에 공식 출사할 때 입는 관복인 조복으로 갈아입은 채 북쪽 즉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4번 절하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부산, 동래, 상주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선조는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던 신립에게 상반검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왕이 친히 수여하는 칼로 이 칼로 누구든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선조가 신립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신립은 경기 충청도의 군사까지 합쳐 약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는 험준한 문경세제, 조령을 방어선으로 삼자는 종사관 김여물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령의 험한 산길에서는 기병을 쓸 수 없다. 넓은 평원에서 기병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그가 택한 곳이 충주 탄금대였습니다.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지점, 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1592년 음력 4월 28일 탄금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신립의 전략 선택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이 삼면을 포위했고 달천의 논바닥은 기병이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군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립은 끝까지 부장 김여물과 함께 적병 수십 명을 베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김여물이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는가? 신립이 답했습니다. 내 어찌 살겠는가? 두 장수는 함께 달천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립의 패보가
한양에 전해진 것은 음력 4월 29일이었습니다. 조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그날 밤 새벽 광해군을 세자로 전격 책봉하고 이튿날인 4월 30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에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이 피란을 떠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야반도주였습니다. 징비록과 선조 수정실록에는 그날의 참담한 광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일행이 도성을 벗어나 벽제 고개를 넘을 때 밭을 갈던 농부가 대성통곡했습니다.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면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선조 일행은 그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말을 몰았습니다. 임진나루에 도착했을 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하루 종일 굶었던 호위 무사들은 임금에게 바칠 수라상마저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한양에 남은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노비들은 먼저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례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분을 올가매던 문서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이어 민심이 폭발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이 사실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다. 왜군이 한양에 입성한 것은 음력 5월 3일이었는데 그때 이미 궁궐들은 타고 없었습니다. 선조 25년 4월 30일 선조 수정실록의 기록을 보면 거가가 떠나자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하고 인하여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왕이 백성을 버렸을 때 백성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날의 불길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왕조에 대한 민심의 선고였습니다. 선조는 개성, 평양을 거쳐 압록강 바로 앞에 의주까지 달아났습니다. 조선 최서북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92년 음력 6월 22일 의주 행제소에서 선조는 신하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명나라 요동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명나라 영토로 망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 허락을 청했고 명나라는 음력 6월 27일 이를 허락했습니다. 왕이 망명 허락까지 받아놓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눈물로 막았습니다. 영의정 최흥원 등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압록강을 건너시면 조선은 영영 없어집니다. 유성룡도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셔야 백성들도 싸울 수 있사옵니다. 결국 선조는 망명을 포기하고 의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영토를 포기하고 이웃나라에 망명하려 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왕이 도망치고 군대가 무너진 그 땅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었습니다. 경상도 의령에서는 곽재우가 홍의를 입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고경명이, 충청도에서는 조헌이 일어났습니다. 산속에서, 들판에서 이름 없는 농부와 선비들이 낫과 칼을 들고 왜군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전쟁 발발 보름 후인 음력 5월 4일부터 출전을 시작했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고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실전에 처음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역사에 남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학익진, 학의 날개처럼
왜군 선단을 둘러싸는 전술로 외선 59척을 불태우고 9천여 명의 왜군을 수장시켰습니다. 조선 수군은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의미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왜군의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제해권을 빼앗긴 왜군은 전라도 진입에 실패했고 북쪽으로의 진격도 멈춰야 했습니다. 훗날 임진왜란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3개월 안에 망했을 것이다. 왕이 도망친 나라를 구한 것은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과 장수들이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선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이순신이 크게 이겼다는 치계가 들어왔다. 상이 크게 기뻐하시며 이순신에게 자헌대부의 품계를 내리셨다. 선조는 이순신의 승전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자신보다 더 존경받는 장수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쟁 내내 실질적으로 조선을 이끈 것은 유성룡이었습니다. 영의정으로서 이순신을 추천하고 군량 조달을 총괄하며 명나라와의 외교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반성을 훗날 징비록에 담았습니다. 제목의 징비는 시경에서 온 말로 앞에 허물을 경계하여 뒤에 환난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선조는 의주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이기고 의병들이 싸우고 유성룡이 나라를 꾸려가는 동안 선조는 명나라의 지원군을 기다렸습니다. 1593년 음력 1월 명나라 이여송이 이끄는 4만 5천 명의 명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명군과 조선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고 서서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그해 10월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한양에는 타다 남은 궁궐 기둥과 재가 된 집터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1592년의 조선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왜 나라는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물론 200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점, 왜군이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조를 포함한 사대부 지배층인 이 나라의 지도부가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조가 도망쳤을 때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정발, 송상현, 신립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천의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었습니다. 왕이 버린 나라를 백성들이 몸으로 지킨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조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역사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이려 했다면 그 왕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선조와 이순신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두 인물의 관계이자 권력과 충성, 시기와 의심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왕이 나라를 구하는 장수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끝까지 나라를 지켰습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음력 3월 8일 한양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문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무과의 길을 택했고 1576년 32세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원칙적인 성격 때문에 두 번이나 파직을 당했고 심지어 첫 번째 백의종군은 상관 이일의 모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순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밝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591년 선조 24년 2월 선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선조가 답하기를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이순신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사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선조가 직접 밀어붙인 발탁이었습니다. 훗날 선조 자신이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591년 음력 2월 우의정겸 병조 판서 유성룡이 선조에게 이순신을 천거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종육품, 전라도 정읍의 현감이었습니다. 유성룡은 그를 무려 7계단이나 뛰어넘어 정삼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앉히자고 했습니다. 조선 관료 제도에서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사간원에서 들고 일어나 반발했지만 선조는 이순신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에 부임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관오포를 직접 돌며 군사 상태를 점검했고 거북선 건조를 지휘했으며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날인 1592년 음력 4월 12일 이순신은 거북선에서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발사하는 마지막 시험 사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차이는 이후 바다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순신은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1592년 음력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외선 26척을 격파하며 첫 승리를 올렸습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실전 투입했고 이 해전에서 총탄의 왼쪽 어깨를 관통당해 피가 발꿈치까지 흘렀지만 전투가 끝날 때까지 태연히 지휘했습니다. 그해 7월 8일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 전술로 외선 59척을 불태우며 조선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듬해 1593년 음력 8월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이 새로 만들어지며 이순신이 초대 통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 이순신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리는 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피란을 다니던 선조의 귀에도 이 말은 들렸을 것입니다. 의주에서 명나라 망명을 고려하며 백성에게 버림받은 왕이었던 선조에게 백성들이 자신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신하의 존재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개 출신이라는 정통성 콤플렉스로 평생 불안을 안고 살아온 왕의 마음속에서 이순신에 대한 시기와 경계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596년 말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은 재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지휘부는 지난 전쟁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이 살아있는 한 조선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전장에서 이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순신을 조선 조정이 스스로 제거하도록 이간계를 꾸민 것입니다. 일본 첩자 요시라가 경상우수사 김응서에게 접근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곧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수군을 보내 바다에서 격파하면 됩니다. 교묘한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 정보를 흘린 것은 고니시 유키나가 측이었는데 라이벌인 가토 기요마사를 조선 수군의 손을 빌려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정보가 반신반의스러웠지만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동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신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첩자의 정보만 믿고 대규모 함대를 적지 깊숙이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가토는 이미 상륙해 있었고 이순신의 출격 거부는 왕명 불복종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분노했고 원균의 모함 상소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이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가토를 놓쳤다고 선조에게 고했습니다. 선조는 원균의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선조 수정실록은 기록합니다. 상이 이르시되 이순신이 나라를 기망하고 임금을 업신 여겼으니 잡아다 국문하라. 이에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삼도수 군통제사로 삼으니 조정의 여론이 들끓었다. 유성룡이 눈물로 간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의 이 결정 하나가 조선 수군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이간계에 완전히 말려든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1597년 음력 2월 26일 이순신은 죄인의 몸으로 한양에 압송되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이 나라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포승줄에 묶여 도성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길가에서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음력 3월 4일 이순신은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조정 중신들 대부분이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홀로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76세의 노재상, 판중추부사 정탁이었습니다. 정탁은 신구차, 즉 죄인을 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이순신이 비록 출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에 이순신 같은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을 죽이면 바다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정탁은 이 상소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선조는 마침내 마음을 돌렸고 음력 4월 1일 이순신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석방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계급도 없이 직함도 없이 병사의 몸으로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복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해전 지휘관이 한낱 평병사로 육지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사에는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어머니가 배를 타고 아들을 찾아 올라오다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을 때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군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순신을 살린 정탁의 상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의 재주와 역량은 참으로 당세에 드문 것입니다. 임진년 이래로 수군을 단련하여 여러 번 싸워 모두 이겼으니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호남은 이미 외적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신은 이순신을 죽여서는 나라에 이익이 없고 살려서 다시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아뢰옵니다. 전쟁 중에 왕에게 직언을 올리며 신하 하나의 목숨을 구했던 정탁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그날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자리를 채운 것은 원균이었습니다. 1597년 음력 2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원균에게 전임자보다 더 적극적인 출전을 기대했습니다. 원균은 부산포를 직접 공격하겠다고 호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달랐습니다. 원균은 출전을 머뭇거렸고 부하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도원수 권율은 원균을 불러다 곤장을 때리며 출전을 독촉해야 했습니다. 1597년 음력 7월 16일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의 야간 기습을 받아 괴멸했습니다. 130여 척이 넘던 전선이 거의 모두 불탔고 전라우 수사 이역기와 충청 수사 최호 등 주요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5년에 걸쳐 키워온 조선 수군이 단 하룻밤에 사라진 것입니다. 원균 자신도 육지로 달아나다 사망했습니다. 바다가 뚫렸습니다. 왜군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선조는 칠천량 패전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선조가 직접 이순신을 죽이려 했다가 불과 넉 달 전에 쫓아냈던 그 이순신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음력 7월 23일 조정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설이 칠천량에서 탈출시킨 판옥선 12척이 전부였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7월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국 당상이 모두 말이 없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이다. 이항복이 나서서 이순신의 삼도수군 통제사 복귀를 강력히 주장하자 선조가 이에 동의하였다. 선조가 이순신을 버렸을 때 조선 수군은 무너졌습니다.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찾았을 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12척뿐이었습니다. 오늘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복직 소식을 받은 이순신은 1597년 음력 8월 3일 진주 수곡면에서 삼도수군 통제사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4일간 전남 일대를 누비며 흩어진 병사와 군량, 무기를 모았습니다. 음력 8월 18일 회령포에서 배설로부터 전선 12척을 인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조에게서 또 하나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순신은 이 왕명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음력 8월 15일 보성 열선루에서 장계를 올렸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문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패한다면 이는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오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란 이후 이순신이 단 한 번도 망궐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망궐례란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 계신 곳을 향해 절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순신과 선조 사이의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의무로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기록된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는 12척이었던 배가 갑자기 13척으로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순신이 음력 8월 15일 보성 열선루에서 선조에게 올린 그 유명한 장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를 쓴 시점에는 말 그대로 12척이 전부였습니다. 이순신이 배설로부터 인수한 판옥선이 12척이었고 장계를 보낸 이후 전라우 수사 김억추의 판옥선 한 척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 개시 기준으로는 13척이었습니다. 다만 사료에 따라 그 한 척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 임명된 전라우 수사 김억추가 전선 한 척을 거느리고 합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유 12 장계의 12척은 그 시점의 사실이고 명량해전 당일의 13척도 역시 사실입니다. 두 숫자 모두 틀리지 않았으며 단지 시점의 차이였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 새벽 전라우 수영 앞바다. 이른 아침 초병의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선들이 곧장 우리 배를 향해 옵니다. 133척의 외선이 이순신의 13척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였습니다. 난중일기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사들이 왜군 규모를 보고는 얼굴빛이 많이 질렸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레 타일렀다. 이순신은 이미 전날 밤 명량, 울돌목의 조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울돌목은 폭 294m의 좁은 해협으로 조류가 최대 시속 20km에 달하는 거친 물목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조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대장선 하나가 홀로 앞으로 나아가며 외선 무리를 향해 포를 쏘아댔습니다. 나머지 12척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순신은 홀로 버티며 독전기를 올렸고 마침내 거제 현령 안위와 중군장 김응함의 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류가 바뀌었고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외선 31척이 불탔고 왜군 지휘관 마다시가 전사했습니다. 133척은 달아났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의 기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7천량 패전으로 완전히 무너진 조선의 해상 방어선이 다시 복구되었고 왜군의 서진이 막혔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기적적인 승리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왕에게 버림받고 다시 불려나온 한 명의 장수였습니다. 1598년 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한반도 남해안에서 철수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도망치는 적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하여 퇴각하는 외선 500여 척을 노량 해협에서 막아섰습니다.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노량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야간 전투였습니다. 조명연합수군은 외선 200여 척을 격파하고 150여 척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순간 관음포 방향으로 달아나는 왜군을 추격하던 이순신에게 적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탄환은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관통했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작성한 행록에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순신의 맏아들 이회와 부하들은 갑옷으로 시신을 덮고 계속 북을 두드리며 전투를 지휘하는 척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왜군은 패퇴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없었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사관의 비판적 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의 단충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끊었네. 비록 옛날의 양장이라 한들 이에서 더할 수 있겠는가 애석하도다.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그 마땅함을 모르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하게 하였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조차 이순신의 죽음 앞에서 조정, 즉 선조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비극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말해줍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의정의 품계를 추중하고 제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대로 된 예우였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이순신이 파직되었을 때 조선 수군이 괴멸했고 이순신이 복귀했을 때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가 필요할까요?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전공을 따져 논공행상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은 전쟁이 끝난 직후 탄핵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선조는 전쟁을 이긴 사람들을 영웅으로 대우하는 대신 그들의 공을 경계하고 숙청했습니다. 그것이 선조라는 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선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순신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왕에게 버림받고 왕을 구한 장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억됩니다.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느리지만 그 판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98년 음력 11월 19일 노량 바다에서 이순신이 전사했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 땅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논밭이 황폐해졌으며 기근이 돌았고 전염병이 뒤따랐습니다. 선조실록은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굶어 죽는 자가 길에 가득하고 인가가 거의 없다. 7년 전쟁이 남긴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나라를 수습해야 할 왕. 선조는 전쟁이 끝난 뒤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백성들의 상처를 돌봤을까요?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높이 세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첫 번째 집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 자신이 도망치고 명나라의 망명을 청하고 나라를 버리는 동안 추락한 왕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논공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공행상의 결과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선조실록에 사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호성 공신이 86명인데 그 중에 내시가 24명이며 천한 신분의 자가 또 20여 명이 되었다. 얼마나 외람된 일인가.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를 창업하실 때도 개국 공신은 30여 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 내시나 시종이 끼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왕의 논공행상을 지켜보던 당대 사관들도 분노와 탄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500년이 지나도록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년이 흐른 1604년 선조 37년 음력 6월 25일 임진왜란 논공행상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공신의 종류는 3가지였습니다. 선조를 의주까지 끝까지 따라간 신하들에게 내린 호성공신 86명, 외적과 싸운 장수들과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한 사신들에게 내린 선무공신 18명,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이들에게 내린 청난공신 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들에게 돌아간 선무공신은 18명이었습니다. 반면 왕의 피란길을 따라간 신하들에게 내린 호성공신은 무려 86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호성공신 86명의 구성이었습니다. 내시 24명, 임금의 말고삐를 잡은 마부 6명, 의관 2명, 왕명을 전달하는 별좌와 사할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 정곤수 2명이 올랐는데 유성룡조차 2등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부들 중 한 명인 오연에게 내린 호성공신 교서는 훗날 일본 교토대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는 미천한 신분으로서 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천리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시종일관 한 마음으로 임금의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다. 임금의 말고삐를 잡은 것이 공신이 되는 공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논공행상의 신하들이 반발하자 선조는 직접 나서서 정당화했습니다. 1604년 10월 호성공신 별교서에 선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임진왜란을 이긴 가장 큰 공은 명나라의 지원이었고 그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의주까지 행차하여 명나라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사신들의 공과 나의 말고삐를 잡은 이들의 공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선조의 공식 논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짜 공을 세운 것은 이순신이나 의병들이 아니라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선무공신 1등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순신과 권율 옆에 원균이 나란히 1등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밀어내고 통제사 자리에 올랐다가 불과 5달 만에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킨 장수였습니다. 선조는 그 원균을 이순신과 동급인 선무공신 1등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내내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리고 원균을 높이 평가해왔고 죽은 뒤에도 그 논리를 끝까지 관철한 것이었습니다. 1604년 10월 29일 선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선조는 이순신과 원균의 해상 전공이 으뜸이라 하고 권율의 행주대첩과 권응수의 영천수복이 그 다음이라 하였으며 나머지 장수들의 공은 보잘것없다 하였다. 그러나 정작 홍의장군 곽재우와 고경명,
조헌, 김천일 등 나라를 지킨 의병장들은 공신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논공 행상이다. 기록을 남기는 사관조차 유감스럽다고 직접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이 5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조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손을 댄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성룡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동안 영의정 겸 도채찰사로서 이순신을 천거하고 훈련도감을 창설하며 군량 조달을 총괄하고 명나라와의 외교를 이끌었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버텨낸 조선 조정의 실질적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1598년 전쟁이 끝나는 그해 북인 이이첨과 정인홍 등이 유성룡을 탄핵했습니다.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를 받아들여 유성룡의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유성룡은 비록 탄핵은 받았지만 호성공신 2등에는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지킨 재상은 쫓겨났고 왕의 말고삐를 잡은 마부는 공신이 된 나라였습니다. 고향 안동으로 내려간 유성룡은 칩거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을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징비록이었습니다. 앞에 허물을 경계하여 뒤에 환난을 삼간다는 뜻으로 시경에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서문에 유성룡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무능하여 나라를 그르침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탓한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쫓아낸 신하가 남긴 이 글은 훗날 대한민국 국보 제132호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처럼 냉정합니다. 국보 제132호로 지정된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징비는 시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전에 허물을 뉘우쳤으니 다시는 화환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후일을 경계하노라.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참혹함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조에게 내쫓긴 유성룡은 160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보다 1년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책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기록 중 하나로 살아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를 사로잡은 또 하나의 문제는 후계였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1592년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중 분조를 이끌며 각지를 돌아다니고 의병을 독려하며 전국의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의주에서 명나라 망명을 고려하던 선조와 달리 광해군은 조선 땅 한가운데를 직접 누볐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두텁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1600년 선조 33년 정비 의인왕 후 박씨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는 2년 뒤인 1602년 선조 35년 당시 18세의 인목왕 후 김씨를 계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50세였습니다. 그리고 1606년 선조 39년 음력 3월 6일 인목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 나이 55세에 얻은 조선 역사상 유일한 정비소생 적자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정이 다시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갓 태어난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려야 한다는 소북의 대립이었습니다. 선조는 영창대군에게 눈에 띄게 총애를 쏟으며 광해군의 지위를 흔들었습니다. 야사에는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날 인목왕후가 선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의 호칭을 대군으로 해야 합니까? 세자로 해야 합니까? 이미 세자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조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영창대군을 받아 아는 선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도 전해집니다. 1607년 무렵부터 선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풍 증세가 나타났고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후계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병상에서도 광해군의 즉위를 허락하는 교지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광해군의 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영창대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1608년 음력 2월 1일 이른 아침, 선조는 마지막 수라를 겨우 드셨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마지막 말씀, 즉 고명을 남겼습니다. 세자, 광해군을 왕위에 안치되 왕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라. 이 말을 남기고 선조는 경운궁 정릉동 행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7세, 제위 41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경복궁을 끝내 복원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의 즉위를 인정하는 교지를 미리 내린 상태였는데 영창대군 지지 세력인 소북의 영수 유영경이 이 교지를 자신의 집에 몰래 숨겨버린 것입니다. 선조 사후 왕위 계승의 결정권은 인모광후에게 넘어갔습니다. 유영경은 영창대군을 즉위시키고 인모광후의 수렴 청정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인모광후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서는 나라가 설 수 없다. 인모광후는 한글 교지를 직접 내려 광해군의 즉위를 공식화했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2일 광해군이 34세의 나이로 조선 제15대 왕에 올랐습니다. 1608년 선조 41년 선조실록은 선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합니다. 상이 처음에는 학문에 부지런하고 인재를 좋아하여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마음이 점점 편협해졌다. 공신들을 의심하고 꺼렸으며 세자를 끝까지 신임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으니 이것이 후일 환란의 근본이 되었다. 애석하도다. 왕이 죽은 날의 기록에서조차 사관은 비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선조에게 내린 당대의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선조의 죽음 이후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차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5년이 지난 1613년 광해군 5년 개축옥사가 터졌습니다. 서울 일당 박응서 등이 강도살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이첨 등 대북 세력이 이 사건을 영창대군 옥림영모로 엮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이 사사되었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4년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강화부사 정항이 영창대군의 방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끊었습니다. 영창대군 실기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밤낮 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기운이 다해 죽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겨우 9세였습니다. 선조가 생애 말년에 그토록 아꼈던 아이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어 1618년 인모광후가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선조의 마지막 당부 왕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라는 고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623년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운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의 명분이 된 것은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인 광해군의 폐륜이었습니다. 선조가 심어놓은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이 결국 반정이라는 방식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선조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조라는 묘호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 왕의 묘호에서 조는 나라를 세우거나 전란 속에서 나라를 중흥한 왕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종이 일반적인 왕의 묘호였습니다. 선조가 처음 받은 묘호는 선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승하하고 며칠 뒤 대신들이 종이 아닌 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간원 정원 이사경이 강하게 반대하며
선조가 나라를 중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청했고, 조정 논의 끝에 1608년 음력 2월 25일 선종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년 뒤인 1616년 광해군 8년 8월 4일 광해군이 다시 아버지의 묘호를 선종에서 선조로 격상시켰습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공과 새 왕통을 연 업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선조라는 이름은 선조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 광해군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광해군을 끝까지 의심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선조의 묘호가 바로 그 광해군의 손에서 조로 격상되었으니까요. 역사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67년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16살 소년이 이황과 이이의 가르침을 받고 살림 정치의 황금기를 열었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불러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영웅들을 내치고 마부를 공신으로 만들었으며, 두 아들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다 57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조의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인재가 가장 풍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황, 유성룡, 이순신, 곽재우, 송상현, 정발, 조헌, 서산대사.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빛낸 이름들이 모두 선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재들이 가장 빛난 순간은 대부분 왕이 없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선조가 도망친 빈자리에서, 선조가 옥에 가둔 그 장수의 자리에서, 선조가 쫓아낸 재상이 떠난 뒤에서 그들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역사는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선조의 답은 이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옆에 이순신의 기록도, 유성룡의 기록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천 의병들의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선조에게 내린 심판은 복잡합니다. 그를 단순히 나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답입니다. 선조는 분명히 탁월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안목은 권력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선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권력자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선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의 물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